염증에 걸린 마음에 대해서 즉사 신경면역학과 면역정신의학이라 최초로 신경면역학자라고 자처할 만큼 대담했던 아주 작은 무리의 사람들을 주류 과학자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깔보듯이 대했다. 믿었던 탓에 뇌과학의 영역인 뇌와 면역학의 영역인 면역기 사이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일은 전문가로서 존중을 받을 만한 일이라 여겨지지 않았다. 면역기에 속하는 백혈구와 항체는 혈류를 따라서 몸속을 돌다가 비장과 림프절 등 면역의 중요한 신체 기관을 통과한다. 그러나 면역기의 세포와 단백질도 뇌로는 자유롭게 스며들 수 없는데 이는 혈내 장벽이 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1980년대에 나는 의대에서 혈내 장벽이 마치 베를린 장벽처럼 철저하게 면역기와 신경계를 완전히 분리한다고 배웠다. 혈내 장벽의 견고함을 믿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과학자들은 씨를 말려버릴 기술로 신경면역학의 초기 이론들을 혹독하게 경멸했다. 단백질이 혈액과 뇌 사이에 세워진 장벽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인데 어째서 신경면역학자라는 자들은 혈액검사로 측정한 염증 단백질 수치가 뇌나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한단 말인가? 이 주장은 1990년경에 시작되었는데 단순히 틀린 주장이 아니라 몹시 괘씸한 주장이었다. 내 혈내 장벽을 베를린 장벽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는 데카르트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척추동물의 부계통기관 올라가는 더욱 오래된 굳건한 관념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신과 육체 혹은 데카르트의 표현으로 영혼과 육체는 철저히 있다는 혈기라는 이 원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17세기의 데카르트 이 원론 철학은 서구 의학의 근본 토대이며 혈내 장벽이 뇌와 육체를 엄격히 차단해 분리한다는 것은 그 철학의 실제적인 구현이었다. 그러니 선구적인 신경면역학자들이 혈액 내 염증의 단백질이 혈내 장벽을 통과해서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일은 단순히 혈내 장벽의 생물학적인 사실에 대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의학의 철학적인 토대에 심각한 불경을 저지른 것이었다. 지금은 내가 의대에서 배웠던 것 중에 틀린 내용이 많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혈내 장벽이 뇌와 몸 사이의 모든 면역학적인 혼선을 막아내지 못하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혈액 속의 염증 단백질이 혈내 장벽을 뚫고 몸에서 뇌와 마음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사이토카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사이토카인을 처음 들어보면 독자라면 혈액을 타고 흐르면서 뇌를 포함한 몸 전체에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내 잇몸을 진찰하고 내 치아를 긁어낼 때 내 입속의 면역세포는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냈을 것이고 그렇게 생기는 사이토카인은 혈류를 타고 온 몸을 돌며 한때 불투과성이라고 알려져 있던 혈내 장벽놈으로 염증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들은 뇌의 뉴런에 도달해서 내 마음이 염증을 일으키도록 했을 것이다. 마음의 염증. 염증이 생긴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 아주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한때는 나는 마음의 염증이 신체의 염증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 로마 시대로부터 우리가 늘 알고 있었듯이 몸에 염증이 생기면 빨갛게 변하며 부어오른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도 염증이 생기면 어느 쪽으로 빨갛게 되고 부어오를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감정이 과해지고 열정적이고 통제할 수 없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며 정신의학 용어로는 조증 상태에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지금 내게 떠오르는 염증에 걸린 마음의 이미지는 그와 거의 정반대로 성미가 불같고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울하고 위축된 사람의 이미지다. 관절염으로 손이 붓고 뒤틀린 채
자신이 왜 그렇게 우울하고 피로한지 모르겠다고 조용히 말하던 피부인처럼 지금 내게는 피부인의 상태가 염증에 걸린 마음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메커니즘에 관한 묘사다. 염증이 생긴 마음을 은유가 아닌 메커니즘으로 보기에 든 관점의 전환은 염증과 우울증 사이의 강력한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압도적인 증거들을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되었다.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인지하지 못했던 그 사실을 그저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정말로 결정적인 질문은 인과성에 관한 것이다. 이 원론을 탈피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뿌리내리려면 염증이 우울증과 단순히 연관되거나 관계있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울증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한다. 원인과 결과를 판단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건의 시간 순서를 관찰하는 것이다. 원인은 반드시 결과보다도 먼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염증이 우울증 증상의 한 원인이라면 우울증 이전에 염증이 일어난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증거는 최근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 나와 있다. 브리스톨과 잉글랜드 남서부의 어린이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2014년 발표되었는데 9세 때 약간의 염증이 있던 아이들이 10년 뒤 18세에 우울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염증이 우울증 또는 우울 행동을 예측하거나 우울 행동보다 선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십 건의 인간 연구와 수백 건의 동물 연구 중에서 한 사례이다. 그러나 시간상 앞선다는 사실만으로는 염증이 우울증의 원인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회의적인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정확히 어떤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에 따라서 염증이 우울증을 초래하는지, 즉 혈액 속 사이토카인에서 뇌 속의 변화로 그것이 다시 기본의 우울증으로 변화를 이어가는지 단계적인 과정을 하나하나 알고자 할 것이다. 동물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최근 실험들에서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나왔다. 쥐에게 염증성 세균을 주입하면 그 쥐는 치과 시술을 받은 뒤의 나와 비슷하게 행동한다. 다른 쥐들과 사회적인 접촉을 피하며 움츠러들고 잘 움직이지 않으며 잠을 자고 먹이를 먹는 패턴도 엉망이 된다. 한마디로 염증은 확신해도 될 만큼 동물에게 질병 형태라 불리는 증후군을 유발하는데 이 증후군이 인간의 우울증 증상과 유사하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가 있다. 사실 쥐에게 염증을 일으켜야만 이런 질병 형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사이토카인만 주입해도 충분한데 이는 질병 형태를 유발하는 것이 균 자체가 아니라 염증에 대한 면역 반응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염증은 동물에게 직접적으로 우울증 유사 행동을 초래한다.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사실이다. 집지와 생리를 통해서 우리는 염증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사이토카인에 노출된 뉴런은 죽을 가능성이 커지고 재생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염증은 뉴런 사이의 연결부, 즉 시냅스가 정보 패턴을 학습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뉴런 사이의 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공급도 감소시킨다. 적어도 동물에 관한 한 몸의 염증이 곧바로 뇌 속의 뉴런의 활동 방식 변화로 연결되고 여기서 다시 우울증과 유사한 질병 형태가 직접 발생한다는 설명사설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 이에 맞무는 인과사설을 밝혀내는 일은 쉽지 않다. 실험을 하겠다고 사람에게 위험한 세균을 주입할 수도 없고 건강한 사람은 뇌에 직접 사이토카인을 주입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뉴런에 그것도 한 번에 하나의 뉴런의 염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뉴런은 뇌 속에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고 뇌는 두개골이 보호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두개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공명 영상 MRI 같은 뇌 스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MRI 연구들은 몸의 염증이 인간 뇌의 활동과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내놓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젊은이들에게 장티푸스 백신을 주사하면 그들의 면역기는 세균을 주입한 쥐의 면역기와 비슷하게 반응하고
혈증 사이토카인 수치도 치솟는다. 또한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약간 우울한 상태가 되는데 백신 접종 이후의 이런 우울감은 감정 표현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뇌 영역들이 대단히 활성화된 것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니 면역 정신의학은 내가 치과 시술 후에 어째서 우울해졌는가 하는 질문에 새롭고 빈틈없는 과학의 논리로 대답하게 도와줄 정도까지는 발전한 셈이다. 몸이라는 기계 속에 감정을 만들어내는 요령이 숨어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제 나는 치근관 치료로 급증한 사이토카인의 혈내 장벽 너머로 염증 신호를 보내서 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뉴런의 연결망에 변화를 일으켰고, 이것이 우울 삭발을 유발해 내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곱씹도록 만들었던 것이라는 개연성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이 원론을 무너뜨리는 이 비통상적인 설명의 모든 단계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실험 증거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그 증거가 전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모든 과학 분야가 그렇듯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에는 빈틈과 예외가 분명히 존재한다. 게다가 어떻게 이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왜라는 질문의 답도 알아야 한다. 그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진화의 관점에서 풀어낸 것이다. 염증은 왜 우울증을 유발할까? 그것은 오직 자연 선택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분명 어떤 면에서는 감염이나 그 밖의 염증에 우울증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염증에 우울증으로 반응하게 해 조상들을 생존에 유리하게 만든 결과 자연 선택된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것이다. 치과에 다녀온 후에 내가 일시적으로 우울한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 내 조상들을 감염해서 살아남게 도와주었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유전자는 감염성 세균을 공격적으로 죽임으로써 그리고 그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의 에너지를 아끼도록 나를 침대에 누워있게 함으로써 내가 치근관 치료를 하는 경미한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는 것도 도와주었을 것이다. 물론 신경면역학과 면역정신의학이라는 서로 연결된 새로운 과학이 지닌 진정한 중요성은 내가 치과에 가는 걸 싫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면역기가 차지할 치료의 미래는 우울증, 조현병, 자폐성장애, 중도 알츠하이머병, 이 길고도 예절을 목록에는 정신의사와 임상심리학자, 신경의사들이 보통 순전히 마음의 문제인 것처럼 혹은 순전히 뇌의 문제인 것처럼 대하는 장애들이 나열되어 있다. 내가 치과에 다녀온 다음 날에도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고 결근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계속해서 더욱더 위축하고 울적해져서 결국 아니와 나에게 의사를 만나보라고 설득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내 주치의는 아무도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다음에 심리치료를 제안하거나 항우울제를 처방했을 것이다. 그 의사가 치근관 치료에 딱히 진단과 관련된 중요성을 부여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혈증 사이토카인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나 내가 염증에 대한 우울 반응과 관련된 유전적인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지시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거의 확실하다. 그가 프로작 같은 항우울제 대신에 아스피린 같은 항염증약을 추천했을 상황도 상상할 수 없다. 나는 분명 내 기분이 면역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합리적이고 능숙한 전통 방식으로 치료받았을 것이다. 내가 피부인을 치료했던 바로 그 방식 말이다. 과학적으로는 인간성에 관한 의문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염증과 우울증이 연관되어 있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나는 왜 치과 치료 후에 우울증에 빠진 나를 진료할 의사가 내 면역기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그토록 확신하는 것일까? 한 가지 이유는 의학계가 아주 보수적이고 고도로 통제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생명과학에서 개념적인 발전이 일어나도 의학계가 그 발전을 따라잡아 의료 실무에 적용하기까지 수십 년이나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의학의 진전 속도가 기대보다도 너무 느릴 때가 많다는 건
DNA 이중나선 현재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봐도 알 수가 있다.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은 1953년에 DNA 구조 원리를 발표해서 유전학과 분자 생물학에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들을 열어젖혔다. DNA 구조의 발견은 후에 생물학의 중심 정론이 된 이론, 즉 유전 정보는 DNA 분자의 염기 서열에 의해서 부호화되며 각각의 DNA 염기 서열은 수백 혹은 수천 개의 아미노산을 영일에 각각의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이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단백질은 사람의 체내에서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하고 다종다양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DNA가 단백질 합성을 어떻게 유전적으로 조절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생물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 중의 하나다. 그때부터 약 50년이 지난 2000년 1월 인간 유전체의 염기서열 분석을 촉구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새천년 진입계의 무한한 낙관론에 고무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유전체를 일으켜서 의심의 여지 없이 인류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경이로운 지도라고 말했다. 인간 유전체 분석을 이례적인 규모와 속도로 의학적인 돌파구들을 만들 수 있는 과학적인 진보라고 본 것이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암이라는 단어를 제자리라는 별자리 이름으로만 알게 될 미래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지 20년이 가까이 흐른 지금 빌 클린턴은 할아버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암이라는 단어를 점성술만 용어로 넘겨주는 단계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2018년 현재 영국 국민서비스의 건강서비스의 유전학은 백혈병이나 유방암 환자 중에서 나온 항암제에 다행히 더 잘 반응하는 유전자 프로필을 가진 일부 환자에게 생사를 가르치는 차이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유전학의 치료 잠재력이 국민건강서비스의 전체 범위에서 실현되려면 아직 여러 세대가 더 지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 면역 정신의학이 실제 의료에 적용되는 일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예상이다. 2018년 현재 영국 국민건강서비스에서 면역학은 우울증이나 정신증 혹은 알츠하이머 병 환자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면역계에 1차적으로 작용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승인된 작품이나 치료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과도한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몸의 염증을 증가시키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고 아동기의 역경이나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아동기와 성인기의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증거도 점점 많이 쌓여가고 있다. 게다가 우울증이 있으면서도 염증도 있는 환자는 전통적인 항우울제가 잘 들을 확률이 낮다는 것도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로서는 의사나 다른 정신보건 종사자들이 이 새로운 지식을 활용해서 우울증 환자를 도울 널리 알려진 방법이 아직 없다. 그러니 나는 내 주치의가 내게 면역학을 활용한 우울증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가 먼저 나서서 시간을 들여서 우울증에 관한 이 신기하고 새로운 면역학적인 견해에 관심을 기울일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상황이 바뀌리라고 생각한다.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을 나누던 해먹은 경계선을 수정하고 400년 된 이원론적인 진단의 오래된 습관을 떨쳐내고서 면역계를 중심에 두고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행동적 증상에 관해 생각하고 치료하게 될 미래를 나는 꿈꾼다. 2장에서 면역의 작동 방식은 우울증에 대한 이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려면 조금 낯선 장소에서 시작해야 한다. 바로 림프절과 비장과 백혈구인데 이들은 염증의 메커니즘과 그 근거를 설명하는 면역계의 과학, 즉 면역학의 영역에 속한다. 면역학 덕분에 우리는 염증이라는 적에 대항해서 자신을 방어하라고 면역계가 우리를 각성시킬 때 일어나는 임을 알게 되었다. 염증에 대처하는 이런 의학에서 늘 중요한 영역이었고 나 역시 정신의학으로 전공을 정하기 전인 수련의 시절, 그러니까 1990년 전까지는
임상 면역학을 꽤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그 후로는 면역학 교과서나 논문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2년 무렵에 내가 관심을 끊고 있는 동안의 면역학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게 되면서 진심으로 탄복했다. 21세기 면역학은 내가 20세기에 배웠던 것과 같은 토대를 일부 공유하지만 교과서에 실린 도의를 일부는 골자는 같다. 전체적인 그림은 모든 면에서 경이로울 정도로 더욱 상세하고 복잡해졌다. 그 사이 완전히 새로운 발견도 더 몇 가지 있었고 과거에 확실하다고 여겼던 몇 가지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쇄신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면역학은 과학 및 치료의 측면에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특히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면역계와 뇌, 행동, 정신관리를 예전과 다르게 생각할 근거를 제공한다. 우리 몸의 염증 상태, 즉 면역계가 위협을 각성하는 수준은 우리의 기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좀 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몸의 염증은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우리가 우울증으로 알고 있는 기분과 인지, 행동의 변화를 불러온다. 행동의 변화를 염증이 온다는 거죠. 갖고 온다는 거지.